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전공 B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보죠. 자, 전공 B에는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문항은요, 서양 철학, 무어의 자연주의 오류,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열린 질문에 대한 문항은 처음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주의 오류 하면서 열린 질문에 대한 논증은 저도 뭐 개념할 때도, 기출문제 할 때도, 예상 문제 할 때도,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할 때도 이미 수차 말씀을 드려서 뭐 이거는 완벽히 적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은 메타윤리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기억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자, 보겠습니다. 도덕적 명제들은 일상적인 경험적 세계의 사실들을 기술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 명제는 가치와 상관 있는 거죠. 연관된 거죠. 근데 일상적인 경험적 세계는 사실과 연관된 세계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도덕적 명제들을 일상적인 경험적 세계의 사실들을 기술해서 감각 경험과 과학을 통해서 알려지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실적인 영역을 분석해서 가치를 도출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명백한 오류죠. 그걸 무어는 뭐라고 합니다? 자, 이거죠. 바로 자연주의 오류다. 자연주의 이론이고 그거는 오류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자연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류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오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도 여기에 기억에도 그냥 자연주의라고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무난하게 아마 답을 골랐을 거라고 믿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니은이죠. 자, 무어의 논증에 따르면 선한 행동은 선하다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판단이지만, 자, 선한 행동은 선한 거야.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맞는 건데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과연 선한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선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의 극대화, 선이라고 하는 건 가치적인 것이고 쾌락의 극대화는 사실적인 것인데 만약에 선을 쾌락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으려면 쾌락을 극대화한 행동이 선한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요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한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선한가라는 물음이 뭐여야 됩니까?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 이어서는 안 되죠. 즉 닫힌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극대화한 행동이 선한가? 이거는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열린 질문이죠.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어서는 안 되고 닫힌 질문이어야 하는데 근데 이것은 분명히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선을 쾌락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자, 그래서 이건 자연주의 오류와 연관된 열린 질문 논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주의죠. 자, 무어의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어는 성 그 자체와 선한 것, 또 성 그 자체와 선한 것이 진 자연적 특징을 실제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고 만약에 선을 선한 걸로 혹은 선한 것이 지닌 자연적 특성 중 하나와 동일시해서 선을 정의한다면 그런 모든 시도는 다 자연주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주의 오류가 뭡니까? 비자연적인 실제로서 정의할 수 없는 궁극적인 단순 개념인 선을 경험 가능한 사실적인 자연적인 성질로 정의한다면 그건 모두 오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무어는요, 사실 판단만을 전제로 가치 판단을 끌어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건 다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왜? 가치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가치와 당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전제 속에 없던 요소를 결론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자연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린 질문 논증이 뭐냐면 쾌락주의 반대 논증으로 무어가 제시한 논증이 바로 열린 질문 논증이죠. 이게 제시문에 나온 그대로죠. 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증 1을 보시면 만약 선이 쾌락이라면 선과 쾌락은 동의어다. 만약 선과 쾌락이 동의어라면 쾌락은 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선과 쾌락이 동의어라면 쾌락은 선한 것인가? 쾌락은 쾌락인가? 이 말인가 같은 말이거든요. 쾌락과 선을 동일시한다면. 그러니까 쾌락은 선인가? 즉 쾌락은 쾌락인가? 라는 물음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이 물음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하지만 쾌락은 선한 것인가라는 물음은요, 무의미한 물음이 아닌 아니오라고 말할 여지가 있는 열린 질문인 거죠. 즉 닫힌 질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선한 것인가, 이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제시한 전제는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선인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논증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만약 선이 쾌락이라면 쾌락은 선한 것이라는 언명은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어 반복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출제한다면 이건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요번 문제에서는 요 아랫부분보다는 이 논증 1을 갖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근데 쾌락은 선한 것이라는 언명은 쾌락을 증진하는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언명이기 때문에 선과 쾌락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열린 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게 열린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은 어느 한쪽으로만, 그죠? 어느 한쪽으로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예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닫힌 질문인 거죠. 근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 쾌락과 선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논증을 열린 질문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는 열린 질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항. 자, 이 문제는요, 리코나의 통합적인 인격 교육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리코나 하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치, 이건 출제가 많이 됐었죠. 뭡니까? 존중과 책임이죠. 지금까지 문제는요, 요거 존중과 책임을 쓰게끔 하는 문제, 각각의 의미를 물어보는,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이 문제는 그냥 존중과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냥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런 두 가지 가치, 존중과 책임의 가치는 건강한 개인 발달, 그다음 서로가 배려하는 관계, 그 다음에 기억이 뭡니까?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 요걸 쓰셔야 되는데, 요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만 쓸 수 있겠죠. 안 돼 있다면 솔직히 유추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암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 즉 존중과 책임은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첫 번째, 건강한 개인 발달, 서로가 배려하는 관계, 그 다음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 그 다음에 점점 확장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 이런 세계를 위해서 존중과 책임의 가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나를 보시면 이 수업을 모든 별로 존중의 세 가지 주요 형식. 자, 요것도 출제가 됐네요. 존중의 세 가지 주요 형식. 여러분, 존중은 누굴 존중합니까? 나 자신도 존중해야죠. 또 타인도 존중해야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모든 생명체를 다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귿이나 리을에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존중, 또 하나는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디귿이 자신에 대한 존중인지 리을이 자신에 대한 존중인지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우리 모둠은 존중의 세 가지 주요 형식. 자, 존중의 세 가지 주요 형식은 이쪽이잖아요. 존중의 세 가지 주요 형식. 지금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나와 있으니까 디귿과 리을은 자신에 대한 존중인지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나왔잖아. 이건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판단을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디귿에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건 동물 얘기 나오고 있죠. 동물 학대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이 바로 모든 생명과 모든 환경,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들어갈 말이 문제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철저한 암기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안 돼 있다면 맞추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해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해를 했으면 어차피 우리는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객관식에서는 암기가 무의미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암기보다도 철저한 이해가 되면, 객관식에는 선지에서 어차피 하나의 답을 찾는 건데, 객관식은 어느 정도 철저한 이해만 돼 있다면 뭐 이렇게 선지간에 유추를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뭐 5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답을 쓰면 되니까. 근데 서술형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암기가 어느 정도 안 돼 있다면, 어느 정도 맥락은 파악하고 있더라도 암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쓰는 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암기에 신경 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공부를 비슷한 시간에 해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술형의 특징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질문 순서대로 하나하나 제 자료와 비교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1과 질문 3은 제가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요 부분만 안다면, 자, 요 부분만 안다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존중이 뭡니까? 누구 또는 어떤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모든 생명체 환경에 대한 존중. 여러분, 제 자료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이건 읽어봤을, 근데 이걸 암기하려고까지 시도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서술 문장으로 본다면 중요한 철학적인 핵심 용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것도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읽었어도 암기가 안 된다면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책임은 존중이 확대된 게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제의 책임을 느끼는 거죠. 자, 존중과 책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시면, 자, 존중과 책임은 훌륭한 인격의 발달, 서로 배려하는 인간관계, 그다음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 바로 이 부분을 쓰라고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제 자료에 분명히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공부를 하는 거, 특히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에서는 이해가 물론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고. 자, 확실한 이해 플러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수업 중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기억에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쓰시면 되겠고, 리을에는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세 번째 보세요. 질문 세 번째가 뭡니까? 가로 안에 디귿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본래적 가치. 자, 자기에 대한 존중이죠. 디귿에 들어갈 말은 자기에 대한 존중이죠. 그러면 디귿은 자기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본래적 가치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자기에 대한 존중이다. 개인 각자는 타인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고유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훌륭한 답안이 됩니다. 자, 질문 2는 뭡니까? 질문 2는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가로 안에 니은 이런 말 쓰면 되겠죠. 책임과 권리의 상관관계. 자, 앞에 제시문을 본다면, 자,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죠. 자, 권리가 도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자, 현대사회는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권리와 책임의 어떤 관계, 그런 걸 니은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와 책임은 상호적인 관계를 지닌다. 이런 걸 예시 답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전공비의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콜버그와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과 관계되는데, 갑은 콜버그고요, 을은 길리건과 연관된 문항입니다. 을에는 지금 하인즈의 딜레마가 나와 있죠. 하인즈의 딜레마에 대한 어떤 인터뷰의 분석,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B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겠죠. B의 주장은 이제 길리건의 주장과 맥락이 상통하기 때문에, 갑은 굳이 콜버그라고 얘기한다면, 을과 연관된 거는 길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인츠의 딜레마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건 콜버그의 가설적인 딜레마인데요. 발달 심리학자인 콜버그가 인간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만든 가설적인 딜레마입니다. 자, 어떤 부인이 희귀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했죠. 약사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200를 투자했는데, 약 한 알에 $2,000, 10배네요. 가격을 책정합니다. 자, 그럼 남편이 하인즈는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으려고 애썼겠죠. 근데 결국 $1,000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약의 가격은 $2,000잖아요. 하인즈 씨는 약사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달라 애걸합니다. 근데 약사는 거절했겠죠. 그리고 먼저 $1,000만 주고 약을 주시면 나머지 갚겠다, 이런 요구도 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절망한 하인즈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훔쳤죠. 그렇죠? 하인즈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는 그래서는 안 되었을까? 그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콜버그와 한번 연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하인즈의 딜레마에 있어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는 6단계가 있는데 5단계와 6단계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5단계에서 중시하는 건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법이죠. 자, 5단계의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인츠 행동을 아마 찬성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하인츠 씨의 행위를 처벌하는 벽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벽규가 다 정당하고 다 옳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하인츠 씨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법규가 새로운 사회적 개혁과 합의회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개혁으로서의 법을 중시하는 그런 5단계에 있는 사람도 하인츠 행동을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6단계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도 하인츠 행동을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재산에 대한 존중보다 항상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개인 일체의 법률을 초월해서 죽음으로부터 서로를 구해오고 돌봐야 하는 공동의 선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더 출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인츠 딜레마를 맥락으로 구체적으로 낸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콜버그와 연관해서 5단계,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인츠 행동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만약에 찬성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다면 좋은 서술형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질문 1을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 여러분 가로 안에 기억 리을인데 기억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을 완전한 내용 증명의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 그 자체에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는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불평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지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콜버그는 도덕 발달 단계 중 6단계 형식이 뭐로서의 정의를,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죠. 이건 이론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정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뭡니까? 자, 을 쪽에 여기 리을이 있죠. 쭉 읽어보시면 여기 배려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 A하고 B가 대조되고 있는데 B의 주장을 본다면 배려 윤리가 생각이 나고 길리감과 연관될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즉 B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중심이 되는 진리의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비폭력의 그런 배려 연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배려 윤리에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을에는 배려가 들어간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리을의 배려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암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2를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덕적 갈등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자, 왜냐면 자,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자, 앞에 제시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느 정도의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한데, 자, 니은 한번 보세요. 하지만 그 원리들은 6단계의 원리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 니은에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정의 윤리만이 적절한 보편적 규정적 원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니은에는, 자, 보편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즉 정의 원리만이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니은에는 그러한 것들은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보편적 원리가 아니면 서로 원칙 간에 원리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예시의 답안들은, 자, 그 원리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여기 도덕적 갈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질문 3은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한번 볼게요. 자, 디귿 보면, 자, B는 A와 달리 B는 하인츠 딜레마를 인간 활동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수학 문제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수학 문제는 결국 답이 있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는 무관하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디귿으로 본다. B는 이런 수학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디귿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우리는 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좀 추측을 좀 해야 돼요. 추론을 좀 해야 돼요. B와 관련된 사상가가 바로 길리건 같은 배려윤리 사상가잖아요. 자, 그래서 B를 길리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추상적인 수학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럼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추상적인 수학 문제는 답이 뭐 풀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화와
조화와 관계성이 위협받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쓰기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만만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학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대조되는 걸 써야 되고, 근데 대조되는 건 뭐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대조되는 것 중에서 배려윤리와 연관된 어떤 용어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나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거에 반대말, 어떤 구체적인 거, 그럼 구체적 상황 이런 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건 아마 제대로 쓰기는 아마 무난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관계성이 위협받고 있는 도덕적 이야기 이렇게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제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무난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요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죠? 어느 정도 암기가, 이해도 필요하고 당연한 거고 암기도 필요하다. 여러분 제시문 갑을 보시면 인간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결정 요인과 상호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상호 위전적 인과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죠. 이거 뭐 상호 결정론에 대한 문제고, 요 상호 결정론의 세 가지의 주체는요, 행동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인간, 이 세 가지가 상호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인간은 직접적인 광합분이라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 학습은 행동 관련된 것 중 하나가 자아효능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효능감에 대한 선생님의 이론을 적용해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갑은 반두라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자아효능감 형성의 근원, 이거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암기가 돼야 돼요. 자아효능감 형성의 근원 뭡니까? 성취 경험이죠. 성취 경험, 그 다음에 대리 경험, 그렇죠? 성취 경험,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이거 암기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언어적 설득. 자, 그 다음 생리적, 정서적 상태. 이 네 가지가 반두라가 얘기하는 자아효능과 형성의 근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평소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인사와 관계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반두라는 인사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반두라는 자아효능감 형성의 근원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자아효능감 형성의 근원은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 정서적 상태인데, 그럼 여기 대리적 경험은 나왔죠. 대리적 경험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요것도 나왔죠. 생리적 정서적 상태. 요것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데, 그럼 그럼 기억에 뭐 들어가요? 또한 기억을 적용해 보자. 그걸 잊지 말자. 근데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언어적 설득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안 나온 건 뭡니까? 성취 경험이죠. 그럼 기억에는 성취 경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암기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디귿이죠. 자아효능감이 없는 사람과는 달리 자아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사회제도는 완벽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럼 이건 별로 어려워 보지 않습니다. 자아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사회 제도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건 이렇게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어려워 보여요. 요거 이제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1이 뭡니까? 가로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천, 성취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질문 2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그 사례를 인사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바로 이거죠. 성취 경험이죠. 그렇죠? 성취 경험은 뭡니까? 자신 세운 계획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본 성취 경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거 언어적 설득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면 니은은 언어적 설득이다. 언어적 설득이란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이 인사를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생이 그런 인사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언어적 설득의 개념을 대충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적 설득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 문제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 되겠죠. 이해, 암기 같이 해야 된다. 왜? 서술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맥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해서 내년에는 볼 수 없겠지만 새롭게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맥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 자료에 이렇게 표가 있을 거예요. 자아 효능감의 4가지 원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정서적 상태. 근데 우리 제시문에는 이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은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라. 여러분 자아 효능감이 뭡니까? 자아 효능감이라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하위 기능들이 수많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규제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 능력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건 자아 효능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규제 능력은 10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효과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했어. 15로의 능력을 발휘했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10인데 10밖에 안 되는데 15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자아 효능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능력이 10인데 그 능력이 만약에 5밖에 발휘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자아 효능감이 약한 사람이죠. 능력이 10인데 15가 발휘가 됐다면 그냥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그건 자아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자아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완벽하지 않는 사회제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칸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칸트 문제 지금까지 어떤 정언명령의 정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건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가언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가언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근데 의무에 대한 질문은 이건 흔하디 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의무란 단어는 처음에는 멈칫했더라도 바로 이 비읍에 해당하는 용어인데요. 아마 여러분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의무라는 답을 아마 썼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언명령은 어떤 수단과 연관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선의지는 어쩌고 저쩌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4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도대체가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엔 당위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 왜냐면 신성한 의지는요. 여기 위에 있는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 의혹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완전한 선일은 선의 객관적인 법칙 아래 서 있을 터이다. 그러네 그것을 법칙에 맞게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언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정언명령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뭐뭐적으로 연구하자면 아니면 안 된다. 참 막연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왜냐하면 이 명령의 현실성이 경험성에서 주어져 있지 않다. 경험과 무관하다는 얘기네. 경험 속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경험과 상관없는 거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그럼 선엄이라는 말 쓰면 되겠죠. 선엄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약간의 눈치가 좀 필요하죠.
그렇게 답을 고르는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갈 말은 용어는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맥락과 연관해야죠. 이건 경험과 연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며. 그럼 여기는 경험과 상반되는 개념, 그럼 선험이란 말을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 많이 우리 사용했어 왔잖아요. 그걸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질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질문 1. 미칠슨 기억의 이유를 미칠슨 니은디귿을 활용해서,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위지의 위협작용은 오로지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는 당위는 신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니은 디귿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니은이 뭡니까? 위협이고 디귿은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작용은 여기 법칙, 객관적인 법칙 이렇게 같이 쓰신다면 되겠죠. 근데 맨 위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차용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리을의 특징은 바로 가업명령입니다. 가업명령의 특징을 목적과 수단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자, 제가 가업명령에 대해서 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가업명령은 목적 달성을 위한 요게 핵심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명령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가업명령은 특수한 목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즉 가업명령은 조건적 타당성만 지닌다.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행위가 한낱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이다. 가언명령은 수단과 연관되는구나. 그래서 예시 답안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자, 리을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질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음에는 뭐 들어가요? 뒷문장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선험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읍에 들어가는 말도요. 제시문 다시 보시겠지만 비읍 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처음 보면은 조금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의무란 말이 아마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생각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뭐뭐로부터의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위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경향성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지에 대해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의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법칙과 존경과 연관되는 얘기네요. 즉 경향성과는 무관하고 어떤 법칙, 그 법칙에 대한 존경,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네요. 어떤 구속성은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인 필연성이란 말인데 힌트네요. 이런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비읍에는 의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거라고 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면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음에는 선험적이라는 말, 뒷문장과 맥락적인 유추를 했을 때 선험적이란 말, 비읍에는 의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갑은 벤담이 되겠고요. 을은 밀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갑을 보시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뭡니까? 쾌락과 고통이죠. 쾌락과 고통. 자, 기억과 니은에는 하나는 쾌락, 고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시면 아마 쾌락과 고통이라는 말은 쉽게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을이죠. 그렇죠? 리을에는 뭐냐면 사회적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이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회적 감정이 들어가는데 자, 답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자, 가로 안에 기억,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여러분, 기억과 니은은 쾌락과 고통을 쓰면 되니까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쉽기 때문에 리을, 사회적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사회적 감정에 대해서 사회적 감정을 통한 공리 원리의 정당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각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 개인은 자기 행복을 바라죠. 이건 사실이죠. 자, 그걸 전제로 행복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다. 자, 왜냐하면 이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전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전체 행복을 바란다. 이런 전제를 사용해야 돼. 근데 개인이 행복을 바란다는 그러한 전제로부터
모든 사람은 사회의 행복을 바란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건 오류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개인적인 심리적 쾌락주의로부터 어떻게 최대 행복의 실현을 요청하는 윤리원칙 정당하게 도출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밀은요, 이거에 대한 해답의 키포인트로 사회적 감정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의 주장은 사회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를 도덕적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감정을 통해서 공리의 원리를 정당화했죠. 이런 맥락을 안다면 자, 기업과 니은은 쾌락 하나 고통 하나 쓰면 되고 우리 의뢰 사회적 감정이라는 답이 유추가 되는 거죠. 자, 질문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 보시면 질문 2. 질문 2가 뭐야? 갑의 입장이죠. 여기 갑이란 말이 빠졌네요. 여기 갑이죠. 자, 벤담의 입장에서 미출준 디귿이 필요한 이유. 미출준 디귿이 뭡니까? 제재죠. 제재. 디귿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 공리의 원리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자, 벤담은요, 종교적 제재, 뭐 도덕적 제재, 정치적 제재, 물리적 제재 이런 제재를 주장하지. 이런 제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공리를 추구하게 하려면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어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제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디귿, 제재가 필요한 이유는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 지향성을 지니는 개인들을 자기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갈등할 때 자발적으로 공리의 원리를 준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 동기를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쓰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벤담은 아까 네 가지의 제재를 제시했지만 밀은 뭡니까? 밀은 내적 제재를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갖는 특징은 뭡니까? 만약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적 제재를 받는다. 그런 특징을 쓰면 되겠죠. 내적 제재가 뭡니까? 어떤 양심의 제재, 어떤 걸 위반했을 때 어떤 마음속에 고통이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양심의 제재, 내적 제재잖아요. 그런 걸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다면 벤담은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제재를 제시하죠. 근데 밀은요,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는 두 종류의 제재를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적 제재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인 의무감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실천적 삶에 대해 가진 내면적 도덕성의 지배력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밀에 있어서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갖는 특징은 뭡니까? 만약에 그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양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발생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의뢰 입장에서 도덕적 의무의 대상의 특징은 그것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발생하는 내적 제재, 즉 양심의 제재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갖는 특징은 미치진 디귿, 즉 제재를 사용해서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제시한 제재는 뭡니까? 바로 양심의 제재, 내적 제재잖아요. 내적 제재가 뭔데요? 어떤 안 지켰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이 발생한다. 그게 내적 제재잖아요. 그런 걸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벤담의 제재, 그다음 밀의 제재,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감정에 대한 문제,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1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갑을 보시면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자유를 내세우는데 이는 뭐가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에서 파생된 급진적 변정이다. 그럼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 그 다음 문장을 봐야죠. 기억사상가들의 입장을 따라 정치적 자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자유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유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제시하는 사상가들 누굽니까? 바로 공화주의 사상가들이죠. 공화주의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치적 정치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모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넓어진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간섭하면 할수록 자유의 영역은 좁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간섭하지 않을수록 자유의 영역은 넓어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불간섭이란 말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로 안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기억은 공화주의고 디귿은 불가한선 말씀을 드렸고요. 미철준 니은에 대해서 의뢰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 미철준 니은이 뭡니까? 자치적 정치 체제죠. 거기에 대해서 공화주의자들은요. 자, 의뢰 입장에서 자치적 정치 체제에서 개인은 완전한 정책자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자유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치적 정치 체제는 개인들 일반의지 등으로 미화되는 다수자의 의지 혹은 권력에 왜속시켜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 3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 3을 보면 요거 보시면, 자, 주된 관심은 통제의 근원이 아닌 통제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뒤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바로 통제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통제의 범위와 연관해서 질문을 만든다면, 그죠? 나에 대한 간섭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야지 범위에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근원에 맞는 질문은 통제의 근원과 연관되는 질문은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통제, 지배의 근원이 누구냐? 근데 범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나에 대한 간섭은 어느 정도이냐, 어디까지냐, 어느 범위냐,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되겠죠. 맥락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제시한다면 나에 대한 정보의 간섭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건 지식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그런 문제, 분석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 전공비의 11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홉스의 자연법 사상과 주권자 이론입니다.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의 권력에 부재한 곳처럼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전쟁 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요지의 기본 자연법, 이게 바로 제1자연법이에요. 자, 홉스는 제1자연법, 제2, 제3의 자연법을 제시하죠. 제1자연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화의 조건으로서 요것부터는 제2자연법입니다. 인간은 평화와 자기방어가 보존되는 한,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할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 제1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라. 이게 기본 자연법, 제1자연법이고, 제2자연법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무제한의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 포기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건 뭐냐면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하라.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할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하라. 근데 이 부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되겠죠.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뭐 할 경우라는 거를 쓰라고 돼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이건 그냥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뭐 할 경우 앞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보세요. 나만 포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나만 포기하면 뭐예요? 딴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나만 포기하면 나의 어떤 자기 보존이 심각한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는 경우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식을 제시했으니까. 왜냐하면 나만 포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는 경우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게 좋은 답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기야. 이게 제3자연법입니다. 제1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라. 제2자연법은 무제한의 자연적 자유를 권리를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 이게 제2자연법이고 제3자연법은 신의 계약입니다. 계약된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근데 악한 인간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준수하게 강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겠죠. 리바이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강력한 국가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마 계약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제3자연법 신의 계약의 원칙과 연관이 되는 거죠. 바로 또 그 부분을 또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뭐 할 경우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자, 여러분 제2자연법은요. 무제한의 자연적 자유의 포기를 요구하는 이성의 명령입니다. 무제한의 자연적 자유 행사가 전쟁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연권의 포기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연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죠. 근데 포기할 때도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죠. 보시면 제2자연법은 정치사회나 국가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제시하는데 평화의 실현을 통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만은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즉 예시대반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할 경우 요구하는 대로 무제한의 자연적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쓴다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겠죠. 자, 질문 2는 밑줄 진 니은의 이행을 신의계약이죠. 신의계약의 이행을 강조할 수 있는 정념 뭐겠습니까? 공포죠, 공포. 내가 그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의 공포. 요걸 쓰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의 이행을 강조할 수 있는 정념은 사회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공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자, 디귿 보시면 여러분 홉스의 사회개혁은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입니다. 그래서 홉스는요. 공통권력, 국가 주권자의 기원,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을 통해서 공통권력, 국가 주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계약은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 되겠죠. 이런 사회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바로 자기보전이죠. 이건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홉스는 공통권력은 자연인들이 자신이 진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와 전면적으로 상호 양도하고 하나의 인격 안에 결합해서 그 공공의 평화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행위를 승인하기로 한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인데, 자, 이런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실현된 하나의 인격을 커먼웰스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주권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은 주권자의 백성이들 자연인들끼리 맺는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수립되는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따라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있을 수 없어. 바로 이 부분이 제시문으로 나왔잖아요. 이 하얀색 글자는 제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예시답안 디귿에 들어갈 말이 주권자라는 걸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커먼웰스가 나왔죠. 커먼웰스, 그 다음에 퀴타스 나왔죠. 리바이어던 나왔죠. 그리고 이 인격을 지닌 자를 뭐라고 합니까? 주권자라고 하죠. 자,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계약은 그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주권자와 자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인, 여기서 만인은 자연인을 뜻합니다. 자연인들 상호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이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계약은 자연인들 사이의 만민 간의 상호계약이죠. 그렇다면 디귿에 들어갈 말은 주권자라는 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또 물어보는 건데 홉스한테 일반인한테는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주권자는 계약의 결과 발생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권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주권을 양도한다 이런 문장의 성립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권자는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전공 A하고 전공 B 제가 담당하는 동양과 한국 철학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다 합격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또 저와 같이 공부할 의사나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수험생 여러분들 또 미래의 선생님들은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 촬영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좀 있으면 또 개강이죠. 개념 설명 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합격하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볼 새로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몇 주 후에 저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